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화입니다.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특히 코는 얼굴의 균형을 잡고 있는 부위라서 코의 모양에 따라 사람의 인상도 달라지는데요. 코가 삐뚤어져 균형이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이 미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전체 인상을 좌우하는 코. 무턱대고 하기보다 꼼꼼히 따져본 뒤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주위에 보면 코가 휜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 휜 코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휜 코는 그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네. 아니면은 S자형으로 굽어 있는 형태를 휜 코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코는 대부분 그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유상위에서 코를 다친 후에 콧배가 부러진 콧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의 치료는 휘어진 콧배를 절골해서 필요하면 절제해내고 바르게 잡은 후에 1 내지 2주 정도 고정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휘어진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그 휘어진 부위에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보형물 있죠. 네네. 보형물을 반드시 싸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성형 수술 후에 오히려 코가 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원래 본인의 코가 휘어 있던 분들이 수술 후에 그것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은 양쪽 얼굴이 비대칭이 정상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쪽 얼굴이 짝짝이죠. 그게 정상인데 이 양쪽 얼굴이 짝짝이가 되는 원인은 사람 얼굴은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따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얼굴 중심 부위에서 그것이 융합이 되죠. 그런데 그 얼굴 중심 부위에 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성장이 많고 한쪽이 성장이 덜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코가 성장이 덜 된 쪽으로 휘어지겠죠. 네. 그렇죠. 근데 수술하기 전에는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수술한 이후에 코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니까 내 코가 휘었구나. 그때서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에 코가 휘었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코 수술하면은 콧대가 좀 높아지죠. 콧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콧대가 낮을 때는 휜 코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높아짐으로써 돋보임으로써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코가 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코 수술할 때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보형물이 이 위치가 변해서 코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 수술하면은 초기에는 코가 많이 붓죠. 그런데 그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보형물이 이제 제자리를 이탈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부위가 빠지고 보면 코가 휘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형물이 어떤 변위에서 생긴 휜 코라면은 보형물 위치를 잡아주는 간단한 수술로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휜 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로 또 매부리 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매부리 코는 이건 또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매부리 코는 코 모양이 매의 부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마결몸이 자주 나오죠. 네. 마결몸은 항상 매부리 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부리 코를 일명 마결몸 코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생기는 원인은 서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좀 원인이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콧등의 가운데 부분이 지나치게 뼈가 돌출되고 비위에서 튀어나와서 매부리 코가 되고요. 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코끝과 눈과 눈 사이 콧뿌리 부분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콧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서양 사람들 같이 코의 가운데 부분 뼈가
지나치게 발달해서 매부리코가 되는 경우에는 절골술을 해서 뼈를 잘라주면 되고요. 예. 코끝이나 코 뿌리 부분이 낮아서 매부리코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 절골술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끝 교정술과 융비술을 시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보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코 성형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그다음에 고어실리, 그다음 메디포어 같은 그런 인공 보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료돔, 슈어돔, 파머콜 같은 인공 진피. 세 번째로는 자가 연골이나 진피 같은 자가 조직. 이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 보형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리콘이죠. 실리콘은 우리 사람이 의료용 보형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그런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많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리콘 하면 뭐 부작용이 많은 물질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 예전에 무면업자들이 공업용 실리콘을 그 피부에 주입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료용 실리콘, 더군다나 코성형에 사용되는 고철에 든 의료용 실리콘은 아주 안전한 그런 보형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역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수술 후에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좋은 장점 때문에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실리콘의 단점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보형물 중에서 다음으로는 그 고어텍스가 있습니다. 네. 고어텍스는 실리콘보다 좀 더 부드럽고 또 인체 친화적이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수술 후에 흡수된다거나 좀 모양이 변하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어떤 문제에 의해서 보형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 잘 제거가 되지 않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공보형물은 이제 고어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고어실리는 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고어텍스하고 실리콘을 같이 합친 예. 그런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콧대 부분은 실리콘, 코끝 부분은 이제 고어텍스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인공보형물에 메디포어가 있습니다. 메디포어는 인조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딱딱해서 코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보형물 이외에도 인공진피가 있는데요. 인공진피는 그 사람 사체 피부를 가공해서 나온 알로돔이나 슈어돔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네. 그 돼지 피부를 가공해서 나온 그런 파마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진피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수술 후에 내 피부같이 된다는, 자기 피부같이 된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다소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고 흡수된다는 그 단점이 있고요. 뭐니 해도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보형물 중에서는 자가 조직이 있습니다. 네. 자가 연골이나 자가 진피 같은 자가 조직이 있는데 자가 연골은 귀뒤나 비중격 아니면은 늑골에서 채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보다 좀 딱딱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자가 진피가 있는데 자가 진피는 우리 진피이기 때문에 피부 그 자체죠. 그래서 피부와 질감도 똑같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진피에 붙어 있는 지방이 20 내지 30% 흡수된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보형물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보형물로 코 수술을 했을 때 이 염증이 생기거나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코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보형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사나 환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불강력적으로 생기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코 수술 후에 한 1.7%에서 2.8%의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 수술에 염증이 생기면은 일단 코가 붓게 되겠죠. 네. 붓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또 열도 생기고 그리고 좀 안에 진물이 차니까 좀 꿀렁꿀렁한 느낌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좀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은 대개 생기면은 수술 이후에 5일에서 14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2주가 지난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염증이 생기면 일단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만 적정히 받으시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염증이 생기면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재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재수를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또 고민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코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코 성형 수술이 비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나빠진다든지 그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코 수술은 수술의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자리에 콧물이 붙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또 이 콧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코에 손을 많이 대죠. 그래서 코 수술에 손을 많이 대게는 또 보형물이 제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 코 성형은 콧물이 적게 나는 시기를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코 성형에 대해서 또 환자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코 성형 수술 후에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형물의 위치가 변하는 변이가 생길 수 있죠. 변이가 생기면 코가 삐뚤어져 보이겠죠.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염증이나 혈종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 수술은 수술 후에 그 칼자국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콧물이나 코딱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염증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은 보형물 제거해야 되고 재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꼭 네.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군 원장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엔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실내 난방으로 주름과 피부 건조증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또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피부 관리에 소홀해져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대표 원장과 함께 겨울철 피부 건조증과 색소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겨울철 불청객, 피부 건조증.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겨울철 피부 건조증과 색소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임건묵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감기 또 대비를 하지만 사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저처럼 요즘 병원에 피부 관리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민호 아나운서처럼 여성분들이 여름, 가을에 손상된 피부, 그다음에 지친 피부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남성분들도 요즘은 이제 겨울철 피부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피부는 이제 가을철서부터 가렵기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 되면 좀 더 심각해지는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요인은 이제 수분 때문이죠. 이제 일단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네.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이 따뜻한 실내가 갑자기 이렇게 몸에 닥치게 되면 몸에 건조증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건조증은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뭐 보통 종아리나 허벅지 등 이런 사지 팔 부위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서 뭐 허리라든가 이제 골반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몸통으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 뭐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인설이라고 해서 하얀 가루같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피부가 이제 균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보통 이제 정강이 쪽에 이제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때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이제 각질처럼 일어나는데 건조증에 의해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그렇죠.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건조증 증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말인데요. 이제 2리터의 하루에 이제 2리터의 물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2리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보통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든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옆에다 항상 물을 두고 의식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커피라든가 탄산음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순수한 물이 좋고 특히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 많이 먹고 오늘 수분 섭취 진짜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알코올 자체가 몸에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몸에 이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속 수분이 그러니까 건조증뿐만 아니라 주름하고도 관계가 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건조증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진료 볼 때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수분을 담는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크고 나가는 입구는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분 관리가 잘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릇은 작아지고 입구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소실이 빨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건조증이 생겨서 자꾸 이렇게 긋고 이런 것보다 네네. 이제는 이게 참 재밌는 말이긴 한데 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혹은 노화가 진행됐음을 인정하고 남자든 여자든 이제 오일도 열심히 발라주고 수분크림도 열심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피부 건조증이 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긁게 되거든요. 이미 긁으신 분들, 그래서 오히려 막 착색이 되신 분들은 이 피부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몸이 이제 가려우면 이제 건조하게 되면 일단 가렵게 되고, 네네. 그래서 가려움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가려움증은 이제 적당한 수분 관리라든가 이제 이런 거로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약을 쓰시고 이제 그러면 투약 처치를 하면서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착색입니다. 이제 착색이 생기면 이제 골치 아파가지죠. 왜냐하면 이제 팔다리에 그나마 생긴 것들은 이제 옷으로 가려지니까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얼굴에 생긴 경우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네. 사실 얼굴에 이제 착색이 생겼을 때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레이저 치료라든가 기미 치료라든가 아니면 착색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 치료를 적극 권하는 편입니다. 이 긁어서 생긴 이 착색 상처도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긁어서 이제 생긴 착색 같은 경우 보통 이게 색소 침착이 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얼굴에 생긴 기미라든가 이런 색소 치료하듯이 그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레이저 치료는 겨울에 하면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예, 이제 레이저가 이제 주로 이제 피부 조직을 깎아내고 파괴하고 자극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땀이 많이 차고 다음에 자주 씻게 되는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근데 요새는 근데 사실 이제 레이저 후에 후처치의 개념이 워낙 탄탄해졌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보통 어떤 레이저 치료를 하시나요? 예, 보통 이제 기미, 잡티,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오시는 편이고요. 네. 겨울에는 주로 이제 방학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뤄뒀던 점, 다음에 사마귀, 이제 티는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외과적으로 이제 절제하는 방식도 있고 외과적 이제 도구로서 태워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고 CO2 레이저로서 이렇게 지져버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엔디아그 레이저라 그래서 그 레이저는 이제 트리플 점빼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롱펄스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점을 얼려서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티눈 사마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방식도 있고 또 얼려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CO2 레이저로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방학 때만 되면 친구들이 이런 점이나 사마귀로 고민하던 친구들은 그때 다 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많이들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점은 언제, 어느 시기에 빼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참 간단한 질문인데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게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점을 일단 딱 봤을 때 성질이 이게 평범한 것인지 아니면 고약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결과는 사실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점의 모양이라든가 혹은 점이 몇 개 이렇게 분획으로 나눠져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 3개월 이내에 2배 이상 커지는 그런 성장 양상이라든가 혹은 혈관 공급의 양상을 보면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점이 그대로 있을 것인지 커질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혈관점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을 제거하려는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어린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학생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일단 학생이 난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이 놀린다라고 하면 빼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네네. 몇 살이건 간에 그건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의지대로 와서 뭐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피부가 다 성장하고 좀 더 커서 제거하자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점도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빼는 방법, 뭐 시술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주 큰 점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시나요? 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점의 크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경우를 이제 거대 모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거대 모발은 처음에 먼저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오면 6개월간의 이제 레이저 치료로서 호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거대 모발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겨울철 피부 건조증과 색소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면 안면홍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안면홍조란 얼굴, 목, 가슴 부위의 피부가 갑자기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콩류를 중심으로 한 식사, 그리고 비타민 E 복용이 안면홍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안면홍조 예방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